저는 실제적으로 박물관에서 지금까지 계속 약간 올해로 따지면 28년 정도로 이제 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1990년 우리나라에서 하면 컴퓨터가 이제 286이라는 개념의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 개인 PC죠. 그 PC 예, 그 PC를 가지고 쭈물럭거렸죠.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만하다라는 시기가 이제 된 것이 사실은 제가 국립민속박물관에 들어갈 때에 1992년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많이 망가뜨리기도 했고 문제되는 걸 수리도 많이 해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관계 됐어요.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형 컴퓨터에 대한 것들도 손을 대기 시작을 했었고요. 박물관에서 과연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골동품만 모인 곳이 이제 박물관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 것이 이 바로 아카이브, 그다음 박물관의 정보화. 그러니까 옛날엔 전산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 자체를 이 모든 걸 디지털라이징 한다라는 개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2000년 좀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의 디지털라이징 자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있었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들이 박물관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보조 자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민속박물관의 민속 아카이브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까지 따지면은 벌써 15년 정도 이상 아카이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의 20년 이상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를 구축하겠다는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업을 위해 가지고 이제 기재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 결과 이제 5년간 약 한 25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민속박물관에 민속아카이브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등재학술지에 이 논문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론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속박물관의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나온 이야기가 박물관에서 필요한 아카이브라는 것이죠. 국가기록원이라든가 기록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아카이브의 원뜻, 아카이브즈라고 표현되는 그 아카이브의 원뜻이 아닌 박물관에서 필요한 아카이브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한 것이 바로 국립민속박물관의 아카이브고 그 아카이브가 박물관형, 일반 아카이브가 아니라 박물관형 아카이브였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활용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부터 이미 집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규장각, 홍문관 등등에서 이미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카이브와 같은, 그러니까 박물관, 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기록관을 어떤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이런 기관들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근대 시기로 넘어오면서 190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일제강점기와 연계가 됩니다만 박물관대로 분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사고대로 분리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국립박물관, 그다음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록보존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록원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던 기관들이 딱딱 분리돼서 발전하기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연구라는 부분, 박물관도 연구기관이고요, 연구소도 연구기관이고, 어떻게 따지면은 기록관 역시도 연구기관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와 자료 혹은 사료와 관련된 것은 이 관계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면 연구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저보다 잘 아실 거고요. 그 자료 확보가 이제 연구를 알차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결과는 다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의 생명은 과연 자료이다라는. 자, 지금 만해연구소, 만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찾지 못하면
아마 연구자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책이 3, 4천 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가지고 있는 책을 찾지를 못해서 서점에 가 새로 사는 사례들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처럼 이 자료라는 것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다양하게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아카이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아카이브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록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용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통틀어서 그냥 아카이브 혹은 아카이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관용어 혹은 만능의 어떤 맥가이버 칼 같은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건데 엄격히 따지면 기록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인류가 남긴 유산, 역사유산, 문화유산 등등등 유산들이 있지만 그 자체는 엄격히 따지면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문자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록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브제,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로 박물관과 아카이브 도서관의 공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박물관은 그 유형의 인공물을 아주 중요하게 해서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에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그 인쇄 서적을 수집을 해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카이브, 즉 국가기록원 같은 이런 그 기록관에서는 기록물을 수집하여서 보존하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기능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은 수집이라는 것이고 관리라는 것이고 이용이라는 것이 세 개 기관이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카이브라든가 구분이라든 도서관의 구분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사이에 거쳐서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라고 해서 이거 이야기를 다 못하게 되겠고요. 제가 제출했던 그 자료들을 보시면 앞으로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각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차이점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공통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 수집과 관리,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바로 연구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들에서 예를 들어서 기록관이나 도서관에서 전시라는 개념으로 뛰어들고요. 박물관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기록물을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직접 있고, 특히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 박물관입니다. 자료의 90%가 거의 서적이라든가 문서로 되어 있어요. 기록관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이제 왔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발달을 했으면 좋은데 현실은 아니죠. 네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민속박물관에서 이제 민속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민속박물관에서는 이미 2000년부터 그 민속기록보존소라는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원로 학자님들하고 자료 수집이라든가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들어온 이런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그때 당시에 박지원이라고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지원 장관에게 약속도 받습니다.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2000년 9월 달에 이분이 경질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지만은 어쨌든 2000년 8월 달에 세미나도 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국가기관이 돈을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오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사실 2006년까지 일을 못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박물관은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2004년부터 아카이브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실무를 진행을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하단 부분에 이제 인용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속박물관의 민속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민속박물관에서는 민속 소식지라는데 이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한마디로 극적인 순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00년에 민속기록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원로 민속학자 선생님들이 다리품을 팔아 장관도 만나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을 했음에도 메아리가 없었던 아카이브였다. 2004년에도 민속 아카이브가 필요하다고 예산철만 되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기획 예산부처에만 가면 우이독경이 되어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얄미운 어떤 그런 아카이브였습니다. 그런데 그해의 기획예산처 반응은 의외였다. 그들도 보지도 않던 담당자가 민속 아카이브가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곳이죠? 뭐라고 이제 라고 반응을 보였고, 근데 기회는 이때다라고 제가 설명을 열심히 이제 하고 그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닌가. 결과는 5년간 40억을 요구를 했는데 반으로 뚝 잘린 25억이란 예산이었지만 이로써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5년간 민속 아카이브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사실 민속박물관의 아카이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사업 개요와 이런 내용들이 쭉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민속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됐는데 5년간 25억이면 연간 1억을 줄 수도 있고요, 3억도 줄 수도 있고 6억도 줄 수가 있고 사실 고무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첫 해도 3억 5천인가 예산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데, 예산 확보 못지않게 인력의 확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공공기관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세세한 이야기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행정자치부 사회문화예산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조직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밤에, 여름에는 수박을 냉장실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가 수박과 아이스크림, 하드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에 싸서 들고 저녁에 갖다 줍니다. 그냥 인사로 왔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그 던져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 7명, 부서장 포함을 해서 7명 정도는 있어야 작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뭐 실망스럽게도 4명밖에 못 받는 어떤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도 민속박물관에 이 민속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한 부서는 유물과학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팀 정도로만 들어가 있고 별도의 부서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 사이에 남은 시간이라든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포럼도 개최를 해서 여러 그때 당시에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난상 토론을 이제 벌이는, 실제 저녁 10시까지도 토론을 벌이고 했던 어떤 그런 면에서 이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민속 아카이브 기능과 역할이 기존의 박물관과 도서관 혹은 관련 기관과 많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속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민속 아카이브의 특성이 7페이지에 보면은 그 민속박물관과 민속 아카이브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박물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오리지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민속 아카이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그다음 이제 그 자료라든가 사료는 원본이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복사를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특성을 가지고 민속 아카이브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7페이지에 나오는 박물관형 아카이브라는 개념인데요. 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이 설립 당시부터 다양한 현지조사, 박물관형 민속조사 연구를 하고 그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사진 및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 아카이브는 이런 박물관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활용 필요성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박물관의 박물관형 아카이브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물관형 아카이브는 그 주체인 박물관이 취급하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박물관 소장품의 정보를 풍부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물 한 점의 사이즈와 입순 연도와 그다음에 한 줄에 결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표현해놓은 그런 유물 카드가 아니고 그 카드와 그 유물이 가지고 있는 뜻, 의미, 어떻게 생산되었고라는 어떤 정보들을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작업을 민속 아카이브가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료가 가지고 있는 민속박물관 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박물관형 아카이브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 아카이브와 구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 두 번째 이 전문 아카이브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박물관형 아카이브와 같은 전문 아카이브에 대해서 게오르 리스트라는 분이 이 정의를 아주 재미있게 해놨습니다. 아카이브란 하나의 자료 보관 유형에 그치는 말이 아니다. 흔히 참고나 연구 목적을 위해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을 개인 연구소나 공공 연구소에서 보존하는 것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전국 문서 보존소는 대부분 국가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최초의 것은 1970년 프랑스에서 처음 개설되었다. 민속자료의 보존소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서 보존소와는 다르다. 민속 아카이브란 민속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민속과 관련된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 평가, 분류, 보존하여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서 제가 그때 당시에 민속과 아카이브를 만들 때는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물관형 아카이브는 반드시 박물관 안에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2007년도 민속 아카이브를 설립할 때에 저는 자료 수집까지도 동시에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북간도에서 활동했던 교환 김약연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쪽이었고요, 목사였고요. 나중에 예술이 넘어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과 관련된 자료 1000여 점의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받아서 우리가 내부에서 스캔을 해서 1000여 점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시드머니처럼 만들어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민속 아카이브를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게 5월 8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운영 목표 3가지가 첫째는 아시아 최대의 민속학 전문 도서실을 구축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둘째는 다양한 매체의 민속학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그다음 셋째는 정부와 박물관 운영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 민속 아카이브의 역할을 했고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로서 첫 번째가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박물관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민속학 연구가 지속되는 아카이브 위원회였습니다. 민속박물관에 아까 도서 이야기를 할 때 원로 민속학자들의 도서들이 다 나와 있고요. 특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셨던 장철수 선생님의 자료는 독일어 영어 자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없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선배님들의 연구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가 국립민속학 소작품으로 등록된 다양한 고문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진 자료, 중요 기록 자료, 전적 지도 등등을 디지털라이징을 해서 아카이브 자료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그 박물관형 아카이브의 위치와 특성을 감안해 해볼 때 박물관과 아카이브 도서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도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소장의 대상을 봤을 때 명확한 원본과 순서대로 생산, 수집, 보존된 연구 기록물이 국가기록원과 같은 순수 아카이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럼 일반 아카이브, 그러니까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 아카이브 같으면 여기서 역시 디지털 자료, 복제 혹은 복사된 자료도 중요한 자료로서 여길 수 있고 박물관 아카이브에서 역시 해당 박물관이 필요로 하는 유무형의 자료, 디지털 자료, 복제, 복사된 자료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기부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박물관과 아카이브의 구분 이런 것들 때 원본이 중요하냐는 이야기죠. 복사물도 중요하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박물관형 아카이브, 연구소형 아카이브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놓을 것인가라는 이야기죠. 자, 디지털 융합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이 융합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이것을 외국에서는 문화유산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기관은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나온 것이 라키우비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이런 것들의 공동 조상이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뮤지엄이라고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있다가 이것이 18, 17, 18세기 넘어오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분리가 돼 나오는데 그다음에 다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마 휴대폰을 들고 모든 것을 안에서 찾아보고 뭐 상품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처럼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한 곳에서 모든 자료를 다 섭렵을 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이용자의 특성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따지면 이용자의 게으름이죠. 한 군데 앉아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라키비움, 이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 군데서 묶어서 하는데 이 캐나다에서 나온 LAC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앤드 아카이브즈 캐나다라는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통합을 했어요. 결과는 2년 만에 실패를 했어요. 물리적 통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상에서의 온라인 상에서의 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서 그 문화유산 기관은 각기 독자적인 발전을 시간이 다 됐네. 했는데 조금만 쓰겠습니다. 네. 뭐라 그럴까, 이 세 가지 기능들이 통합하여 운영 기관이 되었고 이랬던 것이 분리가 되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기관들이 물리적 화합으로 통합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기록관 데이터베이스, 박물관 데이터베이스, 이게 필드 숫자라든가 레코드 다 다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 2000년대쯤 2010년대까지도 그렇죠. 디지털 표준화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도 아카이브라든가 그런 세계적인 표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비용과 시간과 투자를 했는데도 다 때려 뭉쳐서 한 군데 넣으면 표준화가 된 거예요. 이게 표준화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 아까 이야기했던 도서관, 박물관, 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라 그러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을 사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록원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아키비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물관의 이야기는 흔히 이제 학예사법, 박물관 미술관 법에 나오는 학예사라는 용어 자체가 큐레이터라는 용어입니다. 이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세 사람의 배우는 과정에서의 커리큘럼 자체가 세 부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실제 기관에서 근무할 때도 사용하는 것들도 역시 다 다릅니다. 이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때려 뭉치겠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박물관에서도 아키비스트를 채용을 해서 융합을 해보자 하는데, 그것에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온라인 상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것이 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 MDR이라는 것이죠.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그 레지스트리의 특성을 가지고 관계에 있는 것들을 묶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링크라는 걸 많이 쓸 겁니다. 보이스 피싱 할 때 여러분들은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라는 경고들이 많이 나오는, 바로 그게 링크입니다.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자료와 자료 사이에 숨어있던 이런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서로 논리적으로 결합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달되는 것이 온톨로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정말 얘는 거의 뭐 철학 이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컴퓨터 자체가 서로를 융합해서 만들어 내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작업들의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아카이브 이 자체를 만드는 라키비움을 만들었을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라든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근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다 전화기를 받고 컴퓨터를 몇 년마다 바꿔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도죠. 이 속도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색 엔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검색 엔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사이버 공간에서 잘 뭉쳐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라키비움,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라키비움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용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해연구와 만해아카이브는 민속학과 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니 해도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아카이브는 민속학 정보센터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해아카이브 역시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 만해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만해아카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만해아카이브에 접속하면 만해와 관련된 서적, 연구논문, 작품, 사진, 만해의 사상, 역사 등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말처럼 이 수집된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단순한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에게 맡겨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구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용자 중심의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업체에서 맡겨 수집된 자료를 DB화하는 경우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자료를 입력해 나가야 살아있는 아카이브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의 아카이브 역시도 지금도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현입니다. 자, 지금 IT 강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의 컴퓨터는 2대씩 써야 됩니다. 내 외부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뒤져서 나가는 어떤 그런 컴퓨터를 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 내부의 인트라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외부와 차단된 어떤 그런 또 인터넷에서 써야 되는 컴퓨터를 2대를 쓰고 있는 엄청난 낭비가 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2대 컴퓨터를 쓰는 비용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아시죠? 인공지능, AR 뭐죠? 증강현실, 그 다음에 VR 가상현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게 MR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MR, 이 2가지가 혼합된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상과 실제 현실과의 혼합된 현실. 그 다음에 요즘 나온 것이 또 뭡니까?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라고. 네. 한 분만 이제 고개 끄덕거리시는데, 메타버스라고 해서 아바타를 이용하는 제3자의 입장으로 가지고 소설에서 제3자의 주인공 내세우듯이 하는 것도 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원본 자료를 연구 보존하고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의 정보 공개 및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이야기를 해서 종이로 이렇게 보던 이거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켜 놨다라고 이것을 디지털라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모니터를 보다가 책을 보는 게 훨씬 논문을 쓸 때, 자료를 보고 할 때 프린트된 프린트를 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프린트된 걸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네. 우리 원장님 네, 프린터가 편하시죠? 저는 좀 바뀌었습니다. 노안이 오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모니터에서 확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보는 것이 편한데, 결국은 논문 제출 마지막에는 저도 프린트를 해서 봐야 됩니다. 역시 거기에 오타가 나오고 문장의 모양이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그 모니터를 봤을 때도 이 누구에게나 편리했던 종이로 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안에다가 접목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검색을 하는 데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시서러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일본 말로는 시소라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관련 연관어입니다. 상위 개념, 하위 개념과 병렬적인 주변 개념을 동시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 자, 한복 한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립민속박물관에 지금은 됩니다만 얼마 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유물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복이라 치면 하나도 없었어요. 검색 결과 제로였어요. 근데 민속박물관에는 한복 저고리, 사매장 저고리부터 다양한 저고리, 바지, 한복과 관련된 게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 데이터베이스 속에 한복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매장 저고리라고 했을 때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복이 걸릴 수 있도록 이 만들어준 게 바로 시서러스라는 겁니다.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온톨로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일본 공문서관 산하에 있는 아시아 역사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글 서비스도 됩니다. 이 아시아 역사관은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다고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건데요. 거기 캐치프레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아카이브 자료를 열람, 인쇄, 화상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의 캐치프레이입니다. 정말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 프린트하고 다운로드 받고 다 됩니다. 돈 안 받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세 번째는 민속 아카이브는 그 문화 콘텐츠 원천 소재에 보고해야 한다.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요소가 체계화된 콘텐츠로서 상업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뭐 영상 등등등 이랬거든. 이 문화의 산업적 활용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문화 콘텐츠는 그 원천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 소재가 부실했을 때는 이 콘텐츠 산업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만해 아카이브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역사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만해와 관련된 역사문화 콘텐츠의 원천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국대학에 만해연구소 있고 만해학 연구소도 있고 보니까 여기도 지금 만해 문학관도 있고 옆에 뭐 시집박물관도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그들과 연계를 해서 이 오프라인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콘텐츠의 원천 소스는 그대로 잘 보존을 해야 되고 그걸 디지털 라잉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만해 아카이브, 만해 디지털 아카이브. 즉 만해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역사 콘텐츠, 인물 콘텐츠를 요구를 했을 때 만해 아카이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만해 아카이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박물관 학예연구사 뭐 등등등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정보화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때 제가 노래처럼 불렀던 거예요.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이다. 한 번 하면 기술 바뀌어서 새로 해야 되고요. 정말 2000년 그때 당시 2002년 당시에 그러니까 CRT 모니터였죠. 덩치 이따만한 모니터에 1메가짜리를 업로딩을 시키면요. 사진 자료 30분 걸렸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은 거의 1기가짜리도 순식간에 떠오르는 어떤 그만큼 기술이 발달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할 때는 이 여러 군데서 있었던 다양한 실패담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재밌는 것이 국방과학연구소의 홍보물은 거기서 무기를 만드는데 실패한 영상만 모아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만해 아카이브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네, 김시덕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그 아카이브 구축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 연구해 오신 민속 아카이브나 박물관 아카이브 그 내용들, 그리고 제언으로 말씀해 주신 이런 귀한 내용들이 만해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